안녕하세요. 네. 학교 건강 증진 배경과 원칙은 촬영을 다 해서 올려드렸었는데 그 뒤쪽에 한 25분 가까이가 그 누락이 됐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모르고 네 강의 준비하면서 부랴부랴 해서 올렸더니 또 티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또 올려드리지 못하고 제가 또 이론서 작업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어 그 누락이 됐던 그 학교 건강 증진의 배경 및 원칙에 대한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보건 중에서 그 학교 건강 증진은 배경 및 원칙과 그리고 학교에서 직접 실시하는 건강 증진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서 이제 두 가지로 영상을 만들었고요. 워낙 이제 내용이 좀 방대하긴 하죠. 그래서 학교에서 하고 있는 모든 보건 사업들의 방향이 를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학교 건강 증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러한 그 건강 증진에 대한 개념이 대두가 됐던 그 배경을 같이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각종 학교 보건 사업을 할 때 이제 원리적 원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론 틀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게 되는 내용이 그 국제 배경이고요. 그래서 국제 배경에서 보면은 국제 건강 증진 회의를 보시게 될 텐데 1차 국제 건강 증진 회의가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게 됐었던 건 그 건강 필드라고 하는 그래서 헬스 필드라고 하는 건강 결정 요인을 캐나다의 보건부 장관이 이제 그 발표를 하게 됐었고, 그래서 건강이 결국에 저희가 이제 그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져오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게 됐고, 캐나다 오타에서 그 열리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오타 헌장이 그 이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타 헌장에 이제 포함이 된 그 건강 증진에 대한 개념으로는 제가 개념에선 통상 요걸 기억하자고 했었고요. 그래서 그 통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건강에 대한 통제력을 갖는 것이다. 통제를 높이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현재 건강을 지금보다 나아지는 프로모션 시켜서 이제 향상시키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게 결국 건강 증진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하는 걸 같이 보셨었고요. 그리고 1차 회의에서 그래서 오타 헌장이 채택됐다고 했고, 거기에는 건강 증진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바로 아래 포함이 되어 있는 그 주요 5대 활동에 대한 걸 같이 포함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때 3대 원칙도 같이 그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시험에서 출제가 됐던 거는 5대 활동이고요. 5대 활동은 정지환 활 쏘는 기술이 서커스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자고 했었고, 그래서 정해서 보시면 이제 정책이죠. 건강한 공공정책 수립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지환에서 지지적 환경을 조성하고, 그러니까 건강을 지지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리고 활은 지역사회 활동 강화, 그리고 개인의 기술 개발, 그리고 보건 의료 서비스의 방향 재설정해서 5가지의 활동이고요. 그리고 3대 원칙은 강연, 옹호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보자고 했었고, 그래서 보시면 강해서 그 역량 강화시키는 거죠. empowerment. 그리고 이제 관련된 이제 그 사람들이 모두 함께 연합을 해서 이루게 되고, 그리고 건강의 권리라고 하는 걸 이제 옹호하는 측면에서 이제 이런 원칙을 가지고 5가지 활동을 하자라고 하는 개념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배경을 가서 보실 거고, 국내 배경에서 보시면 제일 먼저 보시게 국민건강증진법이고요. 국민건강증진법이 1995년에 제정됐다라고 했는데, 제정 배경에서 보면 결국에 그 건강에 대한 통제력, 그리고 자신의 건강에 대한 향상 능력을 갖게 하는 그 건강 증진이라고 했습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자신의 건강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건강을 향상시키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을 이제 포함하는 법을 마련한 거잖아요. 그렇게 된 거는 이제 감염성 질환이 줄어들고 만성퇴행성 질환이 증가가 되어지면서 이제 보건교육이라든가 건강생활 실천과 같은 사전 예방 방식의 사업으로의 전환을, 그래서 그전엔 임상 중심이었고 치료 중심이었던 것을 사전 예방 중심의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스스로 자신에 대한 건강에 대한 통제력, 건강에 대한 향상 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 보건 교육이라고 이제 건강 증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국민건강증진법에서도 보건 교육의 6개 영역에 대한 걸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 연구공 체육 사업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떠올리면서 잘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식이 체구를 보면 질병 예방을 위해서, 그래서 만성태성 질병 예방을 위해서 위생, 실천, 그 사업을 실시해야 되겠더라라고 해서 이렇게 바꿔봤고요. 그래서 영식한 거는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그리고 체해가지고 그, 어, 그 체력에 대한, 그래서 체육 활동,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구에서 뭐 구강 건강에 관한 사항, 그리고 만성태행성 질환 등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그리고 위생하면 그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저는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사업은 그 밖에 건강진 사업에 관한 사항 해가지고 6가지를 그러니까 그 밖에까지 포함을 하면 이제 7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6가지를 이제 쓰라고 나왔었고, 그래서 그 밖에 건강 사업이라고 하는 걸 빼면 건강지 사업이라고 하는 걸 빼면 6가지로 기억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에 포함이 된 흡연에 대한 건강 증진에 대한 접근을 가서 보실 건데요. 그거는 3가지로 크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체적인 풍토에서 그 금연 운동에 대한 걸 교육하고 홍보하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을 구축하는 측면에서는 담배 자동 판매기를 이제 제한하고, 그리고 자동 판매기를 에는 이제 성인 인증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는 것과 금연 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잘못된 인식에 대한 거를 생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담배값에 경고 문구를 넣는 거, 그리고 가약물질 함유 표시 제한, 그래서 허브 같은 걸 그리지 못한다고 하는 거였고, 광고 금지 및 제한이 포함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 사업 내용을 포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는 풍토, 그래서 금연 운동에 대한 거, 그리고 그 담배 자동 판매계 제한과 금연구역 설정하는 그 환경과 관련된 거, 그리고 인식의 그 개선과 관련해서 경고 문구, 가약 물질의 함유 표시 제한, 그리고 광고 금지 및 제한,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 건 헬스 플랜 2030에서 국민건강 증진 종합 계획이고요. 저희 시험에선 헬스 플랜 2010이 한 번, 그리고 헬스 플랜 2020이 한 번 출제가 됐고 5개년마다 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는 제 5차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행은 헬스 플랜 2030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중점 사업 분야 6가지 했는데 이거는 그 라론드가 제시했었던 건강 결정 요인에서부터 확장을 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 결정 요인 중에서 5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했던 게 생활 습관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건강 생활 실천, 그리고 정신 건강 관리가 있고, 정신 건강 관리에는 이제 중독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서 생활 습관과 관련된 2가지를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건강 결정 요인 중에 20%를 차지하는 보건의료 체계에서 이제 해서 보면 이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거죠.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 관리, 감염 및 그러니까 기후 변화성 질환의 예방 관리에 대한 거. 그래서 2가지가 포함이 되고, 그리고 또 보건의료 전달 체계와 마찬가지로 20%를 차지한다고 했었던 환경이었었고, 건강 친화적 환경 구축이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타고났던 유전과 관련된 게 10% 정도라고 했고, 이를 고려해서 하게 되는 그 사업이 인구 집단별 건강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점 분야에 대한 6가지에 대한 걸 같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구 집단별 건강 관리에서 헬스 플랜 2021 때 학교 보건 사업의 지표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현재에는 그 생애 주기에 대한 개념대로 해서 그 유전에 대한 거를 영유아기, 아동, 청소년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어서요. 현재
헬스플랜 2030에서는 아동 청소년 사업의 지표로 보시면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대표 지표 정도만 언급하고 가면 고등학교 남학생과 여학생의 현재 흡연율 해서 대표 지표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국내 배경으로 이제 법에 대한 걸 보셨고,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보셨고요. 그리고 건강증진 학교에 대한 개념을 들어가서 보실 거예요. 그래서 건강증진 학교에 대한 개념을 가서 보시게 되면, 일단 정의에 대한 걸 가서 보시게 되면은 건강 증진에 대한 개념이 나오거나 건강 도시에 대한 개념이 출연하게 됐었던 거는 모두의 건강, 건강을 위한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그 슬로건과 관련해서 나오게 됐던 거고요. 그러면 모두의 건강이라고 하니까 학교에서의 모두의 건강이라고 하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일 거예요. 그리고 이때 건강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건강과 안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건강을 위한 모든 것이다라고 해서 보면 이건 학교나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을 해서 이제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하는 방향이 포함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건강 증진 학교, 그러니까 건강 증진 학교에서도 구성 요소 6가지를 얘기하게 되면 이거는 그 학교 보건 사업의 포괄적인 4가지 요인에 대한 거를 출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4가지에 대한 게 보면 보건 봉사에 대한 거하고 그리고 보건 교육에 대한 거하고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 사업에 대한 게 있고요. 이 연계 사업 그리고 환경 관리에 대한 게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건봉사는 그대로 그러니까 그대로 포함을 해서 음 학교 보건 서비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건 교육 같은 경우는 개인의 건강 기술이라고 했고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 사업은 그대로 지역사회 유대 관계 또는 연대 관계에서 보실 수 있고요. 환경이라고 하는 걸 3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그리고 보건 정책. 그래서 학교 보건 정책까지 해서 이제 사회적 환경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풍토에 대한 교내에 대한 거. 그러면 보건 정책,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서 그렇게 6가지로 포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배경에 대한 걸로 국내 배경을 보셨고요. 그러면 학교 건강증진 사업의 원칙이자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건강증진 관련 이론을 보실 건데 건강 증진을 이룬다라고 하는 건 건강 증진의 개념이 자기에 대해 자기 건강에 대한 통제력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자기 건강을 향상시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생활 습관, 행동에 대한 걸 변화시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건강 증진 관련 이론이라고 하는 건 행동 변화 이론이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게 되는 게 건강 신념 모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언제 행동을 하냐라고 했을 때 빌리프 믿으면 행동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였고 그럼 그 믿음에 있어서 주되게 영향을 주는 것은 이 4가지가 그래서 개인의 지각과 행위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각각 하위의 2가지의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는데요. 개인의 지각에서는 어떤 특정 질병에 대해서 내가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 우리가 개인의 지각된 민감성, 그리고 내가 그 질병을 걸리고 적정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한 게 지각된 심각성이라고 하는 거였고요. 이 지각된 민감성과 지각된 심각성은 특정 질병과 관련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위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건강 행위와 관련된 거고요. 그래서 지각된 행위 그러니까 지각된 유익성 그리고 이제 건강 행위와 관련된 지각된 장애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 질병에 대해서 민감성과 심각성이 크고 그리고 이제 건강 행위와 관련해서 유익성이 크고 장애성이 작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럼 그렇게 믿게 되면 결국에 이제 건강 행위를 한다라고 했고요. 거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서 물론 개인의 지각이나 행위의 가능성만큼 크진 않지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정 요인이자 매개 요인, 영향 요인이라고 부르는 거는 크게 2가지로 해서 어 인과학적 특성 그리고
그 사회적 특성 그리고 그러니까 구조적 특성이라고 해서요. 인과적 특성이라고 하는 건 성별, 연령 같은 것들이고 사회 심리적인 특성이라고 하면 이제 성격이나 동기 같은 것이었고 그리고 구조적 특성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이제 그동안에 경험해 온 것들 그리고 행동의 계기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캠페인이라든가 그리고 그 옆에 사람들의 조언들 이런 게 포함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에 그 신념에 영향을 주게 됐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가장 마지막에 추가가 된 것이 자기 효능감이고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건 행을 내가 얼마나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가장 뒤늦게 추가가 되긴 했지만 이제 믿음에 내가 잘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확신까지 포함을 해서 그게 결국에는 건강 증진 행위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걸 네,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시게 될 이론은 건강 증진 이론이고요. 건강 증진 이론은 건강 신념 모형을 비판하면서 제한점을 이제 비판하면서 등장하게 됐었고 그러면 건강 신념 모형은 믿으면 이제 행동을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개인의 지각에 포함이 된 민감성과 심각성은 특정 건강 문제와 관련이 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건강 증진 행위는 어떤 특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건강을 더 좋은 상태에 이루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건강 신념 모형의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걸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헬스 빌리프 모델 해가지고 이제 믿음에 대한 거에다가 사회 균등한 사회학습 이론을 추가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모형이 헬스 프로모션 모델. 그래서 HPM으로 그래서 그 프로모션 모델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건강 신념 모형에서 우리가 수정 요인이라고 해가지고 인사 구조에서 개인의 특성에 대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인사 구조에 대한 걸 가지고 그 개인의 특성과 경험으로 앞쪽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인과학적 특성이라고 했었던 거를 이제 개인적 특성 안에 포함을 시켜서 그 연령에 대한 거라든가 그리고 성별에 대한 거, 그리고 사회 심리적인 특성도 개인의 특성 안에 같이 포함을 시켜 성격 같은 것도 같이 포함을 했던 거죠. 그리고 구조적 특성이라고 했었던 이제 관련된 선행 경험들 이런 것들을 경험해서 그게 이제 선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행동과 관련된 거. 그러면 개인의 지각된 민감성과 심각성은 빠졌고 그건 특정 질병 문제에 대한 거였으니까 건강 행위와 관련된 유익성, 장애성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유장 그리고 그 제가 효감 대상이라고 한 게 보면 유익성과 장애성 그리고 자기 효능감에 대한 것과 그리고 행동에 관련된 감정 그리고 사학습 이론으로 가져왔었기 때문에 건강신념모에서 행동의 계기라고 해가지고 대인적인 요인이라든가 상황적 요인이 모두 포함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따로 나누어서 이제 다른 사람의 영향, 그 대인간, 인간 관계에서 영향 또는 대인간 영향과 그리고 상황적인 영향이라고 해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 이런 것들 포함을 했던 거고요. 그걸 통해서 행의 결과로는 이제 사람이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인지와 감정이 행위와 관련해 가지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사람은 계획을 수립하면 더 실천이 용이하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는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이게 이제 건강 증진 행위로 이루어진다라고 두 가지로 얘기했는데 물론 그 사이에는 즉각적인 갈등 요구와 선호성이라고 하는 게 한 가지가 들어가서 이거는 개인의 특성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해서 즉각적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개인의 특성에는 이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던 선호도 뭐 이런 게 포함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행의 결과에 포함이 되는 즉각적인 갈등적 요구와 선호성에 대한 건요. 이건 이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던 게 아닌데 이제 충동적으로 아니면 상황적으로 갑자기 맞닥뜨리게 됐던 상황에 대한 걸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즉각적 갈등 요구와 선호성 해서 보실 수 있고 이거는 결국 자기 효능감이 높게 되면 결국에는 그 계획을 그대로 이제 행위로 실천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보시게 되는 건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인데요.
저희가 지금 순차대로 보고 있는데 사실 범위론적 모형이라고 하는 게 총 9번 출제 가장 많이 출제가 됐고 두 번째로 많이 출제가 된 게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입니다. 그래서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에서 보시면 여기서는 프리시드 해 가지고 여기 용어에 포함이 된 용어가 그래서 그 프리디스포징 해 가지고 이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던 선행 요인, 소인 요인이라고 하는 것과 리인포싱해서 이제 강화 요인에 대한 거, 이네이블링 해 가지고 보면 이거는 이제 그 가능 요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성향 요인, 소인 요인이랑 그리고 강화 요인, 가능 요인이라고 하는 건 교육적 조직적 진단의 하위에 들어가는 세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6번이 대부분은 다 요 세 가지 요인을 구분하는 내용과 관련한 문제들이 출제가 됐다라고 하는 걸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회 역행 조직 행정 그래서 사회를 역행하는 조직 행정이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해 보시면 사회적 진단, 그리고 역학적, 행위적, 환경적 진단, 그리고 조직적 진단, 그리고 행정적, 정책적 진단해서 볼 수 있고, 그리고 프로시드에서 가보면 이제 수행하고 평가 세 가지. 그래서 과영성이라고 해서 인과 모형의 범주에서 보셨었거든요. 그래서 과정평가, 영향평가, 성과평가 또는 결과평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사정 단계로 중심으로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기억을 해보시면 되고 그 아래서 보시게 되는 합리적 행위 이론에 대한 거는 사실 합리적 행위 이론이 또 제한점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해 가지고 판단을 해서 '이게 합리적이다. 이걸 하는 게 마땅해.'라고 하면 이제 행위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행위 의도를 갖고 있어도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더라. 그러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뒤에 지각된 행동 통제라고 하는 걸 추가를 한 게 계획된 행위 이론이에요. 그래서 합리적 행위론이 한 번 출제가 됐고 계획된 행위 이론이 두 차례 출제가 됐기 때문에 계획된 행위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25년도까지 했으니까 계획된 행위 이론이 이제 총 3차례 출제가 됐네요. 그러면 이제 계획된 행위 이론에 대한 거를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행위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사회 규범은 합리적 행위론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획된 행위 이론은 기대 가치 이론을 가지고서 그래서 원형 이론을 가지고 만들어진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기대 가치, 행위에 대한 태도가 만들어지는 건 행위에 대한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행동에 대한 신념 해 가지고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이게 행위 신념, 행동 신념인 거예요. 그리고 가치 평가는 행동에 대한 거를 평가하는 거죠. 결과 평가. 그래서 행동의 신념을 가지고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 결과가 널 나한테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로운 건지에 대한 거고요. 그게 결국 행위에 대한 태도를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주관적 사회 규범도 기대 가치인 거예요. 주관적 사회 규범. 나한테 소중한 사람들이 어떤 게 옳다라고 믿고 있는지 그건 규범 신념이고요. 이건 내가 기대하는 바인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가치 부여를 하게 되면 수능 동기 그래서 '아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해.'라고 가치 부여를 하게 되면 주관적 사회 규범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각된 행동 통제라고 해서 통제 신념이 들어갑니다. 통제 신념은 이제 '어려울 거야. 쉬울 거야.'라고 해서 내가 믿고 있는 그래서 내가 이제 기대하는 거죠. '아 어려움이 이렇게 있을 거야.' 아니면 '용이할 거야.'라고 내가 믿고 있는 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각된 영향력. 그러면 그거는 내가 거기에 대한 가치 부여를 하는 거죠.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 영향력이 클 거야, 작을 거야는 내가 가치 부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각된 행동 통제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지게 됐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행위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사회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가 행위 의도를 만들고 그 행위 의도는 결국 행위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행신동에서 결혼을 해서 규범 신동을 낳았는데 통신의 영향으로 뭐 알려지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좀 외워보자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됐었던 범위론적 모형을 가서 보실 건데요. 범위론적 모형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가서 먼저 보게 되면은
이거는 범위론적 행위론적 모형이라고 하는데 그 하위에 들어가는 개념을 봤더니 변화 단계도 있고 변화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가지고 특성을 따져서 변화 단계를 5단계로 나누게 되고요. 그들한테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변화 과정의 개념을 활용해서 목표 달성을 용이하게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게 결국 정의이자 결국 이 범위론적 모형을 활용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흡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단계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끊을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지, 끊을 생각을 해본 적은 있었는지, 곧 끊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끊고 실천하고 있지만 아직은 간간히 담배 피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담배를 끊고 안정적으로 잘 실천하고 있는 사람인지, 이거에 따라서 5단계로 나누는 거였고요. 무관심, 관심, 준비, 실행, 유지 또는 무관심이나 관심은 계획 전 계획 단계 또는 자각 전 자각 단계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 볼 수도 있고 고려 전 뭐 고려 단계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 용어들로 번역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를 먼저 나누어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변화 과정에서 인지적 과정 또는 경험적 과정과 그리고 행동적 과정이 있고요. 거기에서 경험적 과정, 그 인지적 과정이라고 하면 의식에 대한 걸 먼저 형성을 해줄 거고 또 감정을 고양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뭔가 불안감을 확 올렸다가 '아 담배 끊으면 내가 그러면 완화가 되는 거잖아. 나도 건강할 수 있는 거잖아.'라고 하는 게 극적 완화. 그리고 이제 재평가에 대한 거. 그래서 다시 한번 평가라고 의미부여를 해 보는 거죠. 환경 재평가, 자기 재평가. 그래서 환경 재평가는 내가 담배 피는 게 자연 환경에, 내가 담배 피는 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거고요. 자기 평가, 재평가는 담배를 피는 자기 모습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자기 이상이나 자기 기대와 빗대어서 보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해방. 그래서 사회에서 흡연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인지해 보는 거. 금연거리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험적 과정은 의식 형성 극적 완화, 환경 재평가, 자기 재평가, 사회적 해방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행동적 과정에서 보시면 행동적 과정은 자기 해방, 그래서 담배를 끊겠다라고 하는 자기 선언이 거고 빠질 때면 이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조력 관계, 그리고 담배 생각이 날 때 이제 그 대신할 수 있는 대체 방법을 선택하고, 그리고 담배가 생각나는 환경을 조절하는 그래서 자극 통제, 그리고 그걸 유지할 수 있도록 강화 관리, 그래서 보상물을 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예방, 조력 관계, 대체 방법, 그리고 강화 관리, 자극 통제에 대한 5가지가 행동적 과정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균형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 단계에 머물러서 변화 과정을 적용한 프로그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아주 장기적인 안목은 아니지만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나한테 긍정적인 건 무엇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 어떤 게 있는지를 고려해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라고 하는 걸 선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그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하면 이제 자기 효능감도 여기에서 자기 효능감이 높으면 쉽게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원리적 원칙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형들을 보셨고요. 그리고 한 번 출제가 됐었던 게 청소년이 건강증 프로그램의 표적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그 학교 보건의 중요성 측면에서 보셨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하는 건 건강 습관을 형성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 성인이 된 게 아니라 그 성장 발달 시기에 있기 때문에 가소성이 큰 거죠. 그래서 효율적인 그러니까 그 건강증 프로그램 대상이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청소년을 이제 그 생활 습관을 바꿔주게 되면 가정으로, 또 가정에 돌아가서 이제 부모가 영향을 받으며 부모들의 직장까지 해서 지역 사회로 파급 효과가 크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보건 교육을, 그러니까 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이니까 보건 교육을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통합 운영하기가 용이한 거죠. 그래서 학교 건강 증진 사업을 하기에 굉장히 효율적인 실천의 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이제 청소년이 건강증 프로그램의 그 효율적인 표적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그 학교 건강 증진의 배경과 원칙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론들은 특히나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데요. 이론은 그 이론가가 그 이제 이론가의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반복을 해 보면서 그 이론가의 마음이 돼서 이해를 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용어가 이제 그 이론가가 말한 용어로 답을 하셔야 되니까 이거는 빈칸으로 좀 그 모형을 그려 놓고요. 거기에 들어갈 개념을 자꾸 떠올려 보시면 좀 용어의 그러니까 용어를 좀 정확하게 인출해 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네 또 다음 시간에 네 그 지역사회 네 정리를 해 가지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